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종 금리, 즉 터미널 레이트가 그 정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전망이 시장에 이제 만연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지 그거에 대해 질문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제 프루팅하고 저희 사이트에 이제 관련 내용을 많이 언급했는데, 네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이러한 중요한 점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뭐 프루팅도 그렇고 최근 몇 달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얘기를 좀 했지만 다시 그 부분을 짚자면, 일단 시장의 많은 분들은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소개되는 것도 보통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 장기금리도 결정이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장기채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다 도달했으니 다시 또 기준금리는 또 다시 내려갈 거니까 다시 장기금리도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다만 문제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죠? 네네. 헤드라인 CPI야 뭐 SPR 방출이나 여러 이제 조작을 통해서 유가를 계속 낮춰왔기 때문에 좀 헤드라인 CPI는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좀 낮아졌으나, 다만 근원 물가는 CPI가 됐던 PCE가 됐든 여전한 거의 내려온 게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못 올리겠구나, 더 안 올리겠구나가 아니라 더 못 올리겠구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고용이든 어떤 경제가 됐던 어떤 부러지는 것 때문에 더 못 올리겠구나가 됐을 때가 정말 제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뭐 정고점을 높여서 빠르게 단기 쪽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장기금리는 반면에 올해 상반기 내내 4.2까지 갔던 게 이제 3.2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데에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또 연준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상대이니까, 그러니까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두려워했던 시장으로 인해서 물가는 바로 어차피 무조건 잡힐 거야 라는 게 깔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다시 디플레이션적으로 가든지, 물가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잡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도 다시 과거 10년과 같이 제로 부근으로 내려가겠지,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뭔가 부러지고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 그게 올 거니까 앞에 쪽 금리는 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밑에 쪽 금리는 오히려 그게 오면 어차피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앞에 쪽도. 그러니까 밑에 거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갔던 거예요. 밑에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긴 금리는, 그러니까 만기가 긴 금리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최근에 프루팅에다가도 또 한 번 썼는데, 이번처럼 고용이 뭔가 안 좋게 나올 때가 더 문제다. 물론 비농업 고용 지수는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그래도 비농업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실업률은 3.5에서 3.8까지 올랐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비농업 고용 수치는 전월치가 계속해서 하향 수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뭐 이번에도 18만 7천이 나왔다고 한 게 다음 달에 또 하향 조정이 또 몇만 건수가 또 하향됐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7번 연속으로 하향 조정이 돼 있고, 그 하향 조정되는 수치가 막 엄청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고용이 애초에 강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을까, 기준금리를, 이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조금씩이라도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연준의 블러핑이 더 안 먹히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장기금리가 더 고삐 풀려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심지어 조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그런 시장의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턴 프리미엄, 제가 지난번에 자주 설명했던 그런 턴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멀리 돈을 빌려준 쪽이 당연히 더 많은 리스크를 지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마이너스였죠. 근데 그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언제 발생하냐?
아 이제 연준이 어쨌든 금리 정점에 도달, 터미널 레이트는 거의 다 왔구나 아무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크게 안 올라가도 장기가 많이 올라가는 베어 스티프닝 상황을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어제랑 이제 최근에 또 발생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네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이제 미국채 장기 미국채 장기물의 금리는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그쵸. 말씀이신 거고,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미국채 이제 장기물 금리가 낮게 유지된 이유가 연준은 항상 인플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언제든지 물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의 강한 믿음 때문에 낮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맞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도 무조건 연준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죠. 네네. 그런 믿음이 이제 밸류에이션 돼가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낮게 유지된 건데, 그쵸. 장기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이 생기게 한 거는 이제 결국에 제가 말했던 리스크 프리미엄, 장기채에 대한 턴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전망이 터미널 레이트 이제 뭐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연준에 대한 이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건가요? 믿음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설마 다시 크게 올라가겠어? 인플레이션은 잡혔으니까 연준은 더 안 올릴 거야. 이게 터미널이야 라고 보는 쪽이 아직 그런 쪽이 있고, 그쪽이 아직은 더 우세하죠. 그쪽이 우세한 경우에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해도 일단은 사람들이 또 달러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은 아직 긴축을 할 힘이 있다고 믿을 거니까. 한쪽은 그게 있고, 다만 다른 한쪽, 요새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고용이 어쨌든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고용이 안 좋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저희가 말했던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멀티플이 수축돼서 크게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연준이 더 안 하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더 긴축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착각이 아직은 좀 더 우세한데, 정말 현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게 뭐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긴축은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 그 와중에 물가가 높게 저희가 말한 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인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igher for longer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걸 강조를 했는데 시장은 올해 내내 그걸 믿지를 않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higher for longer에서 higher는 어느 정도 제거됐다. 왜? 연준은 이제 더 higher를 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는 아직 시장이 이 부분까지는 크게 캐치를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자 재정이나 저희가 늘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 연준이고 이제 미국 정부다 보니까 부채 화폐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막대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브라질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질 기준금리를 크게 높일 수가 있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본질은 당장 이자 비용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 편들에 아주 자세히 다뤘으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썸네일 다시 또 띄워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왜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는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뭐냐, 연준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없어질 때, 지금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적자 지출 문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도 다시 보일, 지금 CPI 전망치가 제가 알기로 되게 높게 지금 이번 나오는 게 지금 형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치솟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정말 미국 증시가 크게 부러지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말했던 첫째 장기금리의 상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무기화 수단이 언제 어디서나 막 항상 있다라고 블러핑했던 연준이었는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 블러핑으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연준이 더 안 올릴 거야 라고 믿는 쪽이 아직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이 오히려 더 아직은 많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쪽이 제가 말한 후자로 넘어갈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데도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네? 가 분명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든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달러는 네. 이제 약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달러가 약해져야죠. 근데 최근에 또 달러가 지금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 굉장히 이제 서로 다른 의견 전망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혼합되어 있죠. 그리고 늘 말하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 통화와 비교할 시에는 아직은 달러가 그래도 더 믿을 만한 그 통화다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 통화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거의 빠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같은 통화끼리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진짜 통화는 뭐죠? 수천 년 된 통화는? 귀금속, 금이 금이죠. 대표죠. 금과 은 이런 게 정말 진짜 통화죠. 그럼 그 대비로 봤을 때 장기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 가격은 오히려 어떠죠? 예, 금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보통은 이제 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아주 크게 뭐 안 좋고 무너진다. 보통 TLT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생각보다 조금만 시계열을 확대해서 보자면 어쨌든 장기금리는 1%도 안 되는 0.5에서 4%까지 지금 4% 넘게 상승한 반면에 금 가격은 오히려 꽤 고점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는 편이죠. 결국에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후자,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더 안 올릴 거야 라는 믿음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앞으로 물가 지표가 더 높게 나오고 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연준이 자꾸 무슨 핑계를 대든 어쨌든 뭐 고용이 계속 안 좋게 나오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은 정말 장기화되는 거겠구나. 쉽게 말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명목금리는 올라가도 실질금리는 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실질금리를 구하는 값 자체가 명목금리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점에 시그널이 너무 예전부터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반복을 얘기를 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 두 가지 중에 1번을 물론 생각하는 쪽도 꽤 있지만 이미 최근에 치솟는 유가나 이런 걸 보면서 2번으로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2번이 이제 연준이 더 이상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다.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릴 거다라는 게 2번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 2022년에 물가가 9%까지 갈 때도 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아무리 물가가 뭐 20%까지 올라도 사실은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는 연준이 무조건 때려잡을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야 라는 게 약간 내포되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아닌 걸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지금 장세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을 좀 함축적으로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채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스태그에 빠질 거라는 우려를 점점 하고 있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또 달라요.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세 가지. 그죠?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이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하나는 턴 프리미엄의 정상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한다든지 지금 최근에 PMI 지표들에서 물가 지표가 엄청 높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시장이 장기금리나 이런 게 충격이 받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결국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장기금리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높아지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이해되시나요? 네네.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왜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금리가 올라가도 명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뺐을 때 같이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연준은 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럼 그런 생각이 점점 시장은 서로 스파이럴을 타면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레시피고, 이거를 지금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시장 방향일 거라고 아주 전부터 보였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드렸던 거고. 근데 그 전에 원래 발생한 이제 턴 프리미엄의 정상화는, 그때 제가 전에 영상들에도 설명했듯이 미국 정부가 자꾸 적자 지출을 계속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계속 포퓰리즘적인, 심지어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재정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 쓰겠다 국채 발행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짜리 장기 본드는 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8월 2일에 올해 8월 2일에 그 30년 본드를 이제 다시 많이 발행하겠다라고 나와서, 턴 프리미엄이 장기채일수록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내가 올해 빌려준 그 돈에 대한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실은 당연히 장기채면 더 많이 플러스로 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된 전형적인 침체를 예상하고 장기채 사야 된다는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월가든 한국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마이너스 돼 있던 장기채에 대한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정상화가 되면서 플러스로 가는 또 장기금리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장단기 커브 역전이 이렇게 역전돼 있다가 이제 장기채 발행이 엄청 수급적인 요인으로 발행이 엄청 많겠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는 떠나서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수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말한 턴 프리미엄 자체로만 올라가는 걸로만 계속 장기금리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는 저희가 가장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원자재도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돼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살아나고 장기금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상승만 하게 된다면. 다만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죠? 그 인플레이션이 왜 다시 큰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는지는 걸어놨으니까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그거는 최근에 나타나는 유가의 엄청난 급등이나 이런 여러 현상들은 사실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예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빵은 다 구워졌다. 인플레이션이란 빵은 다 구워졌다. 2차 스파이크가 날 수밖에 없는 빵은 다 구워진 거다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화량과 여러 가지 그런 포퓰리즘적인 적자 지출이나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PMI 수치나 이런 데서 이미 물가 수치가 예상보다 엄청 높게 나오고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걸 보고 이미 시장은 지금 그거를 두려워하는 아주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투자자로서 어떤 자산을 피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자산을 추천하는지 그 마지막 제가 답변 지난번에도 듣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네, 또 되나? 처음 보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답변 듣고 1번 질문을 이렇게 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결국에 기업의 멀티플에 영향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야 돼 이런 분들은 이제 기업의 어닝이 줄 거야. 기업이 벌어들이는 게 줄 거야. 왜냐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니까 막 이런 거였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어닝이 아니라 멀티플이 수축되는 게 문제. 그러니까 버는 거에 몇 배수로 거래되는 거냐를 나타내주는 그냥 쉽게 말하면 PE가 수축되는 게 문제지. 어닝은 당장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고 한다라는 건 명목상으로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정말 어느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멀티플이 수축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떤 성장에 대한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로 엄청나게 하입된 그런 멀티플이 퍼가 엄청 고평가된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나스닥 안에 속한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어닝이 있고 멀티플이 있지만 다들 왜 뭐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세요 이런 분들이 틀렸던 이유는 멀티플을 봐야 되는데 어닝을 봤다.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오를수록 오히려 연준이 더 세게 긴축을 할 거니까 무조건 연준이 이기는 거니까 40년 만에 고비 풀린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쉽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잡힐 거면 70년대 폴 볼커가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죠? 전혀 폴 볼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파월을 자꾸 그 블러핑만 보고 그거에 겁먹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꾸 어닝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던 리세션이 08년 리세션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인데 그냥 갑자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돈이 없어서 다 부러지고 아무도 소비를 못하고 기업들은 그냥 어닝이 박살나고 벌어들이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닝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된다라는 건 어닝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으나 다시 말하지만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입에서 그게 날 것 같은데 멀티플이 수축이 된다. 멀티플이 수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내러티브로 지금 엄청 성장에 대한 고평가를 받고 있는 73년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딱 그랬고 그때 당시에 아주 스토리나 그걸로 고평가 받았던 몇 종목, 5종목 정도가 있어요. 뭐 지금 와서는 가치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성장주였던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멀티플과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게 지금 다 AI나 이런 쪽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뭐 한국으로 치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한마디로 올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주식들이 제일 위험하다. 반대로 멀티플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거에 비해서 멀티플이 너무 형편없게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전체적인 증시는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큰 성장주들이 크게 빠진다면. 다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잘 방어하거나 반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매경 한경 아침 시황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주가 하락이 멀티플의 조정으로 인해 유발됐다는 내용을 이제 매경 한경 이제 아침 시황에서 이제 제가 봤는데, 네, 저희 푸르틴 전망이 좀 주류에 속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소외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또 최근 이런 좀 대형 경제 언론에서 저희 전망과 비슷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 좀 저희 좀 전망이 점점 사람들이 좀 관심을 주는구나 해가지고 조금 뿌듯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을 준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매경의 어떤 그 코너에서 아주 똑같은 제가 말했던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이제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면 이제 저기 실질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올라가도 인플레이션은 더 잡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아주 바로 얼마 안 돼서 나오는 것도 봤고 제가 한경하고 매경 같은 곳을 그러니까 시황 글로벌 시황은 아주 제가 즐겨 봅니다. 저희도 프루팅에서도 왜 시황 코너를 없앤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잘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그냥 시황 정리를 아주 그 월가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뭐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해봤자 따로 강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잘 하시는데 다만 이제 월가나 말했듯이 많은 컨센서스가 과거 10년과 같을 거야.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부러져서 생기는 그런 디플레이션적인 위기일 거야 라는 그런 컨센서스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이 전달이 됐죠 시청자들한테. 왜냐면 거기는 이제 언론이고 그걸 전달해 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제 생각인데 이제 장기금리가 워낙 이슈가 되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턴 프리미엄도 그렇고 이제 장기채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니까 좀 그쪽 담당자분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심지어 저희 프루팅도 구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는 확실히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쪽 내용이 바뀌는 걸 많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도 이제 좀 본질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구나 뿌듯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거면 최소한 좀 조금의 인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쪽에서도 간간히 뭐 어디를 초청하거나 뭐 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음성 인터뷰라도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엊그젠가 뭐 보니까 또 엄원 쪽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저는 그런 거는 과거에도 좀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뭐 프랍을 오래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일반적인 개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고 뭐 그리고 프랍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하실 때 저희의 얘기하는 거를 차용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좀 그런 거는 예. 저는 참고로 그 방송들을 아침마다 다 봐요. 예, 출근할 때 보기도 너무 좋고 일단 정리나 이런 걸 너무 잘하셔서 일단 너무 좋은데 그래서 다 좋지만 어쨌든 조금은 예, 그거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봤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 멀티플 조정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월가 쪽에서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리고 어떤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그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쪽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핵심이라는 거를 저는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제도권 뭐 애널리스트나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현물 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침체는 자꾸 08년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왜 헤지펀드들이 매크로 헤지펀드들이 장기채 공매도가 그렇게 많냐? 근데 그게 뭐 기본적으로 저희와 같이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긴 텀으로 봤을 때 이건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보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부분도 크다. 그러니까 물론 현물을 사놓고 어떤 해칭 용도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니면 차익 거래를 한다든지. 다만 저희가 말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전망하는 쪽도 분명히 진짜 전문 투자자 중에서는 꽤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포커스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돈이 없어져서 막 아무도 소비를 못해서 지금 어닝이 박살나고 크레딧 위험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정부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잖아요. 발생은 하겠으나 그게 어떤 메인 이벤트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는 게 그 자체가 멀티플을 조정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어떻게든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어쨌든 미국 정부가 뭐라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경제 이제 주요 언론 또 아침 시황에서 또 이제 유가 상승이 주식이나 이제 채권 이런 자산 가격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아침 시황에 이제 담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것 또한 저희 대표님께서 조금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했죠. 그쵸. 아주 오랫동안. 소에 쓸쓸하게 혼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두 다 유가에 숏을 치고 이럴 때 워낙 저희는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혹시 이 전망이 바뀌진 않으셨는지? 전혀 안 바뀌었고 뭐 단기적인 텀은 저는 늘 얘기 안 하니까 뭐 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왜 에너지나 모든 원자재가 부족인지는 지난 영상에도 촬영하고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한 번도 역사상으로 가지 못한 일단 그 레벨까지는 일단 갈 거다. 유가는 실질 유가로 쳤을 때 여전히 너무 싸다. 그 전에 이거를 보시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공급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의 상승으로 그런 멀티플이 확대된 주식이 타격을 받는 현상이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그 현상이 발현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요새 좀 그런 언론들에 좀 보도가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왜냐면 유가의 그런 큰 상승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동반을 하게 때문이죠. 왜냐면 유가의 큰 상승이라면 결국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들게 되니까 그러면 명목금리가 일단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야 인플레이션 다시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럼 그런 점을 계속 경고를 해서 저희는 애초에 저희 그 포트폴리오 저희 오레셋도 에너지롱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그쪽은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좀 약간 숏 비슷한 포지션이 있죠. 근데 그런 현상은 단기간에 그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뭐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이 조정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을 거다. 22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역사적 수준으로 SPR 방출하고 막 러시아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 되돌아오는 그런 제재는 결국에 다 이연돼서 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게 다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비싸진 상황에서 미국은 SPR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뭐 전혀, 그죠? 뭐 지금 연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감산을 한다고 또 하니까. 그럼 뭐 여기서 뭐 바이든이 나름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이런 쪽 뭐 어떻게 좀 더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산 능력이 실제 가능하냐? 그 수급 부족 문제, 장기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냐? 저는 그 부분도 아주 딥하게 오래전부터 봤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미 이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를 생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문제가 너무 크다. 아무튼 유가나 에너지 시장은 워낙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만약에 테크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거나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한 해칭을 원하시면 오히려 유가에 대한 좀,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꽤나 효과적인,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이 될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루츠 투자 자문이 시작한 22년도 1월부터 그 이제 22년도에는 저희가 액티브 펀드 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전히 저희가 액티브 펀드 중에는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예, 1위일 예. 거예요. 예. 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좀 에너지 좀 관련 이런 좀 섹터가 저희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많아서 좀 이러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좀 쌀 때 많이 샀죠. 그리고 비쌀 때는 좀 팔고. 근데 에너지는 원자재는 특히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수익을 리스크 대비 크게 잡는 거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자산을 섞어서 그 리스크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정말 너무 지금 저희 오레셋 가입을 하시기 너무 좋은 시기다. 그리고 원자재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직접 하실 경우에는 무리해서 막 어떤 한 바구니에 다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진짜 본격적인 원자재의 사이클이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사이클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때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이슈는 많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야말로 끊어진 부의 사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대비도 잘 하시고 또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고 예, 저희가 아직은 설립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1월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도 22년에 모든 주식 채권 부동산이 다 빠질 때 저희가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여전히 지금 누적으로 나름 잘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래서 좀 한 번은 좀 안 그래도 전에 누가 준우 씨였나 누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맞춰온 거를 좀 이렇게 잘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것도 한번 우연의 일치로 결코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투자라는 거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 하면 이런 세상에서는 투자를 안 하면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정말 장기적이고 정말로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됐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투자 자문사가 됐든 그런 파트너가 되게 중요하다. 예, 뭐 광고이자 광고 같지 않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매크로 관련 좋은 네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 있을 때 또 구독자님께 또 인사차 네.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